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11월 15일 오전 정문실 리포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거는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3단봉입니다. 예, ASP라는 미국의 회사에서 나온 에이전트 푸시 버튼 장치가 있는 에이전트 모델인데요. 보통 기존의 3단봉들은 이제 이렇게 펴가 이렇게 휘두르면 펴집니다.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손쉽게 손으로 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보통 3단봉들은 이렇게 때려서 넣어야 되는데 이 제품들은 뒤에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제가 늘 휴대하고 다니는 호신용품입니다. 사실은 제가 뭐 칼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만 칼을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는요, 상당히 그 도라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요 정도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무기만 휴대하는 게 아무래도 법치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방송을 하면서 들쑥날쑥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포맷들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시험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총 3부작으로 하려고 했다가 2부를 하고 나서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뻗어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2부작으로 만들고요. 아니면 그냥 한 편이 통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하는 거 봐서 결정을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뭐 거대한 장기판을 3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그 북한의 핵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대안들을 뭐 쓰지 않으셨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또 현재 북미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뭐 의견도 주시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이거는 그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돈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 쪽에 뭐 현금이든 현물이든 자금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 부분 많은 호의적인 태도를 북한이 갖게 할 수 있고, 남한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 남한은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 1980년대에 서독이 동독에 도합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의 차관을 줬습니다. 10억 달러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뭐 두 차례 줬는데 합하면 1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 동독의 경제에 이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독의 이제 마르크화가 동독으로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 동독이 이 경제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통일하자고 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이제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는데 이전에 거장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서독은 세계적으로 이제 당시 경제 순위가 한 3, 4위 정도 되는 국가였고, 동독 같은 경우도 동구권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서로 간에 내전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분할 통치가 됐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일인들 간에 사실 민족적인 감정이나 동독인이 서독인을 싫어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이런 감정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독이든 서독이든 소련과 미국 사이에 껴서 제3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조율하는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통일이 되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 서독의 많은 공무원들 중에 동독에 스파이가 있더라. 뭐 슈타지 문서에서 그게 나왔다. 슈타지는 그 동독의 비밀 정보부인데요. 그런 얘기들도 있곤 했었는데,
그 내용들도 결국 남북 관계하고 똑같이 대입시켜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서독 공무원들 중에 동독의 스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그들이 넘겨준 정보가 뭐냐, 동독으로 또는 소련으로 넘겨준 정보가 뭐냐, 서독의 안보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미국 관련된 정보였을 겁니다. 또 동독 사람들은 서독 쪽으로 또 역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소련 측의 정보를 이 동독 쪽으로 넘겨준 사람, 서독으로 넘겨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해서 소련과 미국이 이 3차 대전을 독일에서 일으키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이런 역할들을 동서독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의 관계는 그 외세의 개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내전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감정적 골이 너무나 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 북한의 기득권층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얻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 얻거나 둘 중에 하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자 또는 경계심을 누그러뜨린다, 무조건 대화의 어떤 장으로 나온다,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남한 정부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뢰를 주거나 남한이 북한에게 이득을 주는 존재라는 확신을 못 주게 되면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들 거고요. 당연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국가를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상정이죠. 물론 많은 분들이 북한이 핵 개발을 했고 그렇게 이제 핵 경쟁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북한이 자초한 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북한을 볼 때 학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도 뭐냐면 과거의 시각, 과거 냉전적인 시각으로 북한의 현 지도부를 평가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을 평가하는 시각으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대별로 구분해서 평가하면서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냉전적인 시각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김정일이나 이제 장성택 같은 사람들이 핵 개발을 했을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거는 과거 6.25 때 폭격, 베트남 전쟁 때 폭격, 그리고 이제 뭐 1980년대 한창 본인들을 위협하던 그런 냉전적인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나 장성택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는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핵 개발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같은 지도자는 많은 고민을 했겠죠. 과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니다. 차라리 김정은 입장에서는 차라리 미국에 붙는 게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붙을 수 있다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서방이 잘 나가는 형태로 발전을 하는 게 결국에는 북한에도 도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과 미국 사이의 지렛대 역할, 저울추 역할을 북한이 하는 게 오히려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핵을 안보의 측면보다는 외교 협상의 측면으로 이제 전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이제 엄밀하게 북한 내부에서 만약에 이 본인들의 지도자를 바라본다면 뭐 김정은은 친미파로 분류될 수 있고 장성택은 친중파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다가 이제 친미파가 친중파를 대거 숙청시킨 게 바로 장성택 처형 사건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일전에 모 기관에도 제안을 했었고 또 이제 모 교수님의 소개로 청와대 쪽에도 이제 그런 제안서를 보낸 바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북한 쪽에 에너지 공급을 해주고 전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공급을 해주고 금강산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이나 또 이제 원산 지역에 좀 더 확장된 형태의 국제공단을 만들어서 한국에 많은 기업이 들어가고
또 해외에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왜냐하면 중국에서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서 베트남으로 많은 공장들이 이전을 했고, 베트남에 있는 공장들도 인건비가 점점 높아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전 방향을 뭐 한 10년, 20년 내다봤을 때 다른 쪽으로 어디로 옮겨갈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지역에 일단 인건비 경쟁력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 공업단지를 유치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에너지를 남한이 공급해 준다면,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가 공급을 해준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나쁘지 않은 일이죠. 또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사실 전력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한 4개 정도, 총 한 400만 킬로와트 정도가 공급이 되면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고 물자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망이 북한을 먹여 살리는, 이렇게 한번 묶여버리면 북한이 쉽사리 남한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력 공급은 단순히 이제 남한에 있는 발전소에서 공급을 해주는 방향도 있고, 또는 우리가 북한 지역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가 한 개당 보통 건설 비용이 남한에 지을 경우에는 6조에서 7조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안에는 이제 인건비랑 그 많은 그 부동산 관련 토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토지 비용이라든지 또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 비용이나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잡부들 동원했을 경우에 그런 데 들어가는 인건비는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존 건설 비용의 한 70% 수준으로 건설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북한이 그걸 유치를 허락한다면 이제 우리가 북한 쪽에 원자력 발전소 한 2개에서 3개 정도 지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전력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대신에 이제 남한 쪽에서 필요한 원자력 관련 시설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어디든 짓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남한 어디에도 지금 짓기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북한 영역 안에 이제 유치를 해준다면, 북한에 이제 화강암 지역이 많고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거기 어디 땅을 파고 이제 동굴 저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남한에서 발생하고 북한에서 발생하는 핵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다면 그 저장하는 데 대한 이제 보관료도 남한에서 북한에 지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원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뭐 돈을 퍼다 줄 게 아니라 뭐 국민투표에 묻는다든지 또는 이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사회 간접 자본인 전력망, 도로 이런 것들을 깔아주게 되면 북한은 남한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한 30년만 쭉 공급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북한에도 세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력이 베트남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테고, 원산이나 개성공단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개발의 아이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 이런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또 남한에서 공급해주는 에너지와 자원에 북한은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은 북한을 식민지화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20세기 초반에 일본이 대한제국에 썼던 아이디어거든요. 사회 간접 자본 깔아주고 산업시설 깔아주고 그렇게 이제 못 살던 사람들이 잘 살게 되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도 과거 대한제국에서도 친일파가 나왔듯이 북한 내부에서 남한의 우호적인 진한파들이 나올 테고, 경제력이 성장하고 남한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 또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을 북한 쪽에 이제 민간인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북한의 일반 민간인들은 구매력이 없습니다.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의 6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만약에 흡수통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남한에 겪을 경제적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독일이 통일됐을 때 동독 인구는 서독 인구의 4분의 1 수준이었고요.
동독의 GNP는 서독 GNP의 대략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의 인구는 남한 인구의 2분의 1 수준이고요. GNP는 기본적으로 6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한은 북한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2,5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 실업난부터 시작해서 복지까지 어떻게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이건 남한의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뭐 과거 고대 같으면 2,500만 중에 한 1,500만 정도 죽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현대전에서는 아무리 전면전을 한다고 해도 많이 죽어봐야 5,000명 이상 죽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줄일 수는 없고요. 여기는 그 사람들을 다 떠안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경제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3, 40년 내다보고 차근차근 북한을 키워서 잡아먹는 형태의 이제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고, 아마 그 뭐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이걸 밖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북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남한이 저런 스탠스로 정책을 한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북한인들 모르겠습니까? 거기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북한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또 전쟁은 부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당장 지원을 받아서 뭔가를 생산을 해서 베트남처럼 중국처럼 되고 싶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달콤한 어떤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30년 지나서 뭐 북한은 북한대로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국제정치니까요. 그거는 30년 뒤에 후손들이 잘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적어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미국이 휘둘린다든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얽매인다든지 이럴 필요도 없고요. 동북아 지역 내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실질적인 이제 주도권의 어떤 그 조종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뭔가를 갖다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종의 그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민주당,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이제 햇볕 정책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뭐 박지원 씨를 감옥에 보내고 대북 송금을 문제시하고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뭔가를 현금으로 준다든지 현물을 주는 데 대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뒷감당을 누가 하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종북적인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아까워하고 손을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나중에 책임질까 봐. 좀 긴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본인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국민 여론조사나 공론화를 해서 국민들 다수가 찬성을 하면 그 대북 지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현금 지원한다는 식으로 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마음이 조급할 텐데 그 밑에 측근들은 그냥 자기 정치만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일단 일부인데 사실 일부를 다른 뉴스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잡담을 하다 보니까 일부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끊고요. 바로 2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